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니, 나 이런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저도 기분 좋은데 기분 좋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선생님들도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드디어 우리 전용 강의실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 메뚜기였잖아. 그래서 선생님들 덕분에 그래도 학원에서 좀 인정을 이제 받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분 좋은 이유는 드디어 또 자연지리 강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마 오해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 저 자식 자꾸 인문지리부터 하는 게 왜 인문지리부터 했냐면 인문지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문지리부터 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지리 파트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래도 말씀드릴까요? 그럼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좀 생겨먹기를 좀 이과형 인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또 하나는 쪽팔린 얘기인데 이제 나이가 들고 있잖아, 내가. 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책 읽는 게 싫어져. 근데 인문지리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저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인문지리 끝났잖아요. 마지막 때 장난 아니었죠. 책 이만큼 쌓아놓고 20권 제가 넘게 쌓아놓고 실제로 수업 자료를 만들 때도 인문지리는 그만큼 쌓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솔직히 이과 출신인 거 밝힌 바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인문지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텍스트로 공부하는 것보단 다른 형태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텍스트가 아니라 그래프로. 갑자기, 쌤들, 왜 자연지 좋아했잖아.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많이 우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공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자료를 준비할 때요, 인문지리는 제가 진짜 책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하고, 거기서 이렇게 발췌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자연지리는 제가 요 수업 자료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노트북 안 놓고 그냥 여기,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봐요. 오늘은 내가 몸이 되게 가볍죠. 관련 교재 하나도 안 가져요. 물론 참고 도서가 있죠. 그죠? 선생님들 맥나이트 보시든 또 우리 이제 기후학 시작할 건데 그럼 이승호 교수님 책을 보시든 그건 선생님들 자유인데 저는 사실 그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기후학은요 그냥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냥 제 것만 보셔도 돼요. 제가 다 해드려도 되죠? 불만? 아니, 진짜로 내가 두 번 공부 안 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지리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자, 전체적으로 일단은 소개를 한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 비중은 우리가 공부는 사실 자연지리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유도 있죠. 아까 책을 한 권 놓고 공부하기 좋은 거는 자연지리가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80점 만점에 자연지리가 대략 20점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기후나 식생토양 요 파트가 대략 한 3문항 정도, 그리고 지형 파트가 평균적으로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비중은 학습량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시험 문제 비중은 좀 떨어지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해드릴게요. 요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터넷 수강 선생님들 저 또 처음 보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번호 알려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제 번호 여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강의라는 것은 항상 평균적인 처방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게 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상담해 드리는 걸 좀 제 이름은 아시죠? 안 써. 여기 있네. 박태훈이라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나빠졌지? 빨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리고, 저는요, 소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만약에 질문할 거 없어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면, 그냥 격려의 말. 저도 선생님들 격려 자꾸 드리려고 하잖아요. 분위기가 왜 자꾸 이렇게 되냐고. 자, 그래서 제가 번호, 적어드렸습니다. 더 이상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민했어요. 기후를 먼저 할까, 지형을 먼저 할까 막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더는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작년에 일부분을 제가 무료 강의로 기후 파트를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강의 너무 쉬워서 학생들 쉬우니까 공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평을 제가 조금은 경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익숙한데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지리 파트 제가 기후를 먼저 고른 거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문지리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좀 말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지리 파트는 선생님들이 뭘 잘 만드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워밍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마음 먹고 들어왔거든요. 오늘 저도 막 달리고 싶은데 오늘은 안 그럴게요. 그래서 워밍업을 좀 제대로 시켜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부라는 게 항상 플랫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뭘 잘 갖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이 직선적으로, 평면적으로보다는 입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입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X축, Y축으로 얘기를 하면 일종의 행렬이라고 아시죠? 공부는 그렇게 행렬 그런 식으로 제가 선생님들 플랫폼 짜는데 좀 도움이 될까 그런 각오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처음부터 막 달리진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 기후 파트에서 원래 이제 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면은 무슨 뭐 대기권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다음 또 뭐 있죠? 기후 요인들, 그쵸? 네. 그런데 오히려 저는요, 그래서 가장 선생님들이 소홀하게 하시는 게 보니까 기후 구분이 마지막에 막 2, 30분 이렇게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한국의 기후도 있죠. 그럼 제가 일단 한국의 기후는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기후 구분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끔의 기상학적인 측면 그런 이게 무슨 지구과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기후 구분을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구분을 하다 보면은 자 결과물이죠. 결과물 기후 구분은 그런데 이 결과물에 자 이런 거예요. 결과물을 먼저 공부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원인이 꼭 결과 하나에 원인 하나만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인은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 결국은 그걸 통해서도 성인적인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한번 믿어주시고 기후 구분부터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 오늘은 제가 몸이 가벼워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만 딱 드린 거 그거 가지고 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선생님들이 각오가 대단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얼어있지? 난 아닌데.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번 기후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경험적 구분. 우리가 이제 요걸 공부할 건데 사실은 뒤에 있는 이제 성인적 구분에 대해서는 따로 많이 출제되진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가미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성인적 구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험적 구분은 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생, 토양, 농어, 작물 등 기후 차이를 반영하는 그런 지표를 통해서 평균적인 기후 요소들이죠. 그죠?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결과물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매우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여기는 왜 추운지 더운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결과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결과에 원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만약에 못해. 그러면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적 구분은요,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공부하기 되게 편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실용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리라는 과목이 어떤 분포 차이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인적 구분에 의하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뒤에 나올 알리소브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냐면 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자, 성인적 구분을 통해서는 지역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지거나 아니면 이거를 작게 쪼갤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큰 구분밖에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제가 이 알리소브의 기후 구분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 방법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먹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 다 교사 발령 받으실 거죠. 그럼 애들이 이제 세계지를 하면은 세계지리 자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세계지 좋은데요. 어느 날 뭐 있고 이거 동기부여 되죠. 애들한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게 뭐게요? 기후. 그렇잖아요. 열 몇 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꼬시는 편이거든요. 얘들아 그럴 거 없죠. 세계 기후는 4개밖에 없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누가 한 말이에요? 이 알리소브의 기후 구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참고로 기후학은 러시아가 제일 세요. 사실은 우리 쾌펜도 물론 독일 사람 분류되지만 러시아 사람을 봐도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알리소브의 기후 구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지구라 그러면 자 학생들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위치가 기후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위치라는 것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위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될까요? 세계의 기후는 기압대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압대는 몇 개가 생깁니까? 선생님들 예비지 그 정도는 아시죠? 4개의 기압대가 있죠. 그러면 자, 요거 뭐라 부릅니까? 요거 적도 수렴대 내지 적도 저압대. 그 다음에 요건 아시죠? 제일 중요한 기압대
아열대, 고압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예요? 요걸 뭐 고위도 저압대 해도 되지만 한대, 전선대 이래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극고압대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세계의 기후는 몇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의 기후는 네 가지의 중심 기후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중심 기후에 해당되는 걸 쾌펜 스타일을 여기다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 기후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열대 기후를 대표하는 건 그냥 건조 기후래도 되겠죠. 그죠? 그럼 한대 전선대와 가장 관련이 높은 기후는 쾌펜의 기후형에서 뭐가 될까요? 얘가 서한 해양성 기후가 돼요. 그래서 CFB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기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리소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리소브는 세계의 기후를 이렇게 네 가지로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세계의 기단대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결국 뭐가 결정돼요? 기압대하고 일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예외들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점 뭐냐면 동안성한 이런 구분이 좀 모호하다, 일단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개의 기후대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단대 사이의 전선은 계절적으로 이동함으로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양쪽의 영향을 다 받는 기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점이 지역 내지는 점이 기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기후는 몇 개의 중심 기후와 네 개의 중심 기후와 세 개의 점이 기후로 구성된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 쾌펜보다는 훨씬 쉬워지는 거죠. 세 개의 기후는 많이 양보해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개가 된다. 그렇게 자꾸 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기후들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맞춰보세요.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간 기후가 이게 사바나 기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기후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중해성 기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간 기후가 뭐가 돼요? 이게 냉대 기후가 대표적인 점이 기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냉대 기후대는 범위가 넓게 나타나죠. 범위가 넓으니까 이걸 점이 기후가 아닐 거로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냉대 기후가 뭐에 해당이 돼요? 점이 기후에 해당되는 거 맞고, 실제로도 잘 봐. 우리가 쓰는 세계 지도는 이렇게 널찍한 이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보니까 냉대 기후가 넓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 냉대 기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넓게 나타나는 기후대는 뭘까요? 퀴즈요. 너무 돌발 퀴즈였나? 답은 건조기후예요. 답은. 그래서 내가 자 오늘 강의할 것 중에서 제일 내가 임팩트를 주고 싶은 게 어느 거게요? 건조기후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건조기후가 가장 넓게 나타납니다. 지구가. 지구는 물론 맨날 푸른 별 이렇게 얘기하지만 육지로 봤을 때는 푸르지 않고 누런 데가 더 많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알리소브의 기후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딱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이제 대륙형하고 해양형, 그 다음에 동안형, 서안형, 평지형, 산지형. 그죠? 세 번째 거는 큰 신경 쓸 필요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해도 알리소브 기후 구분 어떻게 했어? 그러면 위에서 결정 나는 거지 아래 것까지 답으로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말 알겠어요? 그래서 알리소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합시다. 뭐예요? 4개의 중심 기후와 3개의 점이 기후로 구분했다라는 거죠.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알리소브 제가 이거가 이제 그 키릴 문자로 돼 있던 거를 이제 라틴 문자 우리가 쓰는 알파벳으로 바꿨는데 여전히 이게 러시아말이라서 뜻이 명확하진 않은데 딱 그럼 세 보면 몇 개가 나올까요? 이거는 당연히 7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알리소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트랄러인데 저는 이제 자연지리를 뭘로 공부했냐면 알란 스트럴러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저는 친숙해요. 그래서 이제 쾌펜은 되게 오래 살았죠. 지금도 우리 쾌펜을 하는 이유는 일단 95세까지 살았잖아요. 쾌펜이 만 94점 몇 세까지 살았고 제자들이 엄청 많죠. 항상 그러잖아. 제자들이 많으면 이기는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분은 아버지 스트랄러거든요. 좀 제자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어받았어요? 아들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아들이 알란 스트랄러예요. 그래서 저는 알란 스트랄러 책으로 공부를 했고, 근데 애초에 이분은 쾌펜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성인적 구분이지만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면 누구하고 비슷해요? 쾌펜하고 매우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나눴냐면 자 알리소브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저위도 기후, 중위도 기후, 고위도 기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위도 기후는 적도 및 열대기단.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위도 기후는 한대기단 및 극기단 이렇게 나눠놓고 중위도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열수지 교환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했습니다. 스테랄라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하고 매우 유사해지냐면 쾌펜의 기후 구분과 매우 유사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라는 공부를 할 때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험적 기후 구분 시작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럼 교재 한 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적 기후 구분, 쾌펜의 기후 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1차, 2차, 3차 구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재에도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1차 구분은 할 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1차 구분은 일단은 뭐를 나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A, C, D 요 기후를 먼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수목 기후라고 하는 거죠. 1차 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 각각 어떻게 돼요? 얘는 18도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도부터 18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 왜 필 마이너스 3도로 잡았을까요? 이걸 0도로 잡아주면 되게 편한데, 그죠? 그래서 이게 식생을 가지고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땅이 어는 온도가 보통 한 마이너스 3도 정도에 가요. 그럼 땅이 언다는 건 결국 식물이 싹이 트기 어렵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도로 정했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뭐도 필요해요. 최난월이 10도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왜 10도로 정했냐면 요게 소위 말해서 수목의 한계선이 되는 거죠. 나무가 자라려면 최소 기온은 10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목 기후를 3개로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무수목 기후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수목 기후가 비기후하고 이기후 두 가지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자, 일단은 이기후는 제일 추운 거니까 얘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저기 보면 비에다가, 자, 요렇게 해놨어요. 제가. 건조기후에다 증발산력, 그 다음에 연강수량 이렇게 해놨죠. 그죠? 아마 선생님들 머릿속에 요건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건조기후 하면 뭐가 많이 입력이 돼 있냐면 250, 500 입력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250, 500 어떻게 하라고요?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무수목 기후는 다시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자, 이런 거죠. 지구상에서 최소 호지는 어딜까요? 그냥 강수량으로 한다 그러면 이 최소 호지 물어보면 요거 금방 깨닫게 돼요. 어디예요? 남극이 최소 호지죠, 지구상에서. 그래서 남극이 일기예보하기 제일 좋다고 언젠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찍어서 30명 보여주면 됐나요? 오늘도 전엔 춥겠으면 맑겠습니다 이러면 된다고요, 남극어. 그래서 그거 일기예보 틀릴 일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자, 나중에 또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기온 역전이 제일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기온 역전이 심하다는 건 무슨 뜻이 되죠? 이거는 대기가 안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극의 경우에는, 자, 이겁니다. 기온 역전 상태가 발생해요. 그럼 이건 대기가 안정된다라는 거죠.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쉬운 거지만 그러면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기가 불안할수록 상승기류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안 생겨요. 상승기류가 안 생깁니다. 그쵸? 그러면은 모두 적어지는 거야. 강수량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강수량이 적은 거죠. 됐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소우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한대기후는 절대적 소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건조기후는요?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죠. 자, 기온이 높을수록 뭐가 많아져요? 증발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증발량하고 뭐를 따져봐야 돼요? 강수량과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한대기후의 경우에는 절대적 소우지지만 비기후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얘는 뒤에 가서 오늘 어차피 건조기후 제가 자세히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 소우지라고 하면 돼요. 상대적 소우지란 말은 결국 강수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강수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강수량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250, 500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괜찮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의문점은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1차적 구분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적 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2차적 구분은
각 기후대별로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2차적 구분은.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자, F는 이거 독일에서 왔죠. 그죠? 연중 수변하다 또는 정확히 말하면 건기 없음이라고 쓰세요. 거기다 건기 없음. 특별한 건기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왜냐하면 열대우림이라고 해서 강수가 1년 내내 실제로 고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기 없음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W, 그죠? 그러니까 S는 뭐야? Summer Dry, 그 다음에 W는 Winter Dry 이런 뜻인데, 이 겨울 여름을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아예 못 박아드렸습니다. 단 서머는 뭐라고 했냐면 낮 길이가 긴 기간이라고 한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고위도 지역은 상관없는데 저위도 지역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기보다 건기가 더 더운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순간 사람이 있잖아. 빠져버릴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 AS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낮 길이가 긴 기간, 그래서 기온이 높은 기간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 길이가 긴 기간을 여름으로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3차 구분. 그럼 다른 거는 이제 필요 없죠. 그죠? 네. 그럼 3차 구분 가볼게요. 일단은 대입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죠. CFA하고 CFB의 경우. 그쵸? 그런데, 자, 계속 제가 작년에도 강조했던 거는 3차 구분까지 선생님들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3차 구분 내요, 안 내요? 낸다는 거 아시고 계시겠죠? 그죠? 네, 제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C의 경우인데, 자, A하고 B의 차이는 이거죠. A는 덥다란 뜻이고 B는 서늘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C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만 출제할 거냐면 사실은 요것만 출제할 겁니다. 서한해양성 기후 중에서 여름철이 매우 서늘한 서한해양성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CFC 경우에는 C가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D의 경우에는요, 요건 냉대 기후밖에 없어요. D의 경우에는. 다른 기후에서는 D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D의 경우에는 사실 냉대도 우리가 둘로 구별하는데 DF가 있고 DW가 있잖아요. 그래서 DF 쪽은 아무래도 습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DFD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기가 어려운데 DWD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DW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남극과 더불어 세계의 한극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최하늘 평균 기온 마이너스 38도씨 이하, 정말 저런 데가 있을까요? 시베리아 지역 가면은 베로얀스크, 혹시 오이메아콘 이런 데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진짜로 거기는 그렇게 방황한다며요.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애들이 한 9월부터 그걸 준비하는데, 뜨거운 물 끓여서 공중에 훅 뿌리면 이것이 뭘로? 눈으로 바뀌는. 그러면 그날부터 학교 안 가도 된다? 웃지 못할 얘기인데 진짜로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영하 한 35도 정도 된대요. 알겠어요? 네, 그 정도 그 기간이 4개월이 넘어가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제 D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이제 위에 것까지 이제 출제가 됐고, 아직 안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요 H하고 K인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냐면 건조기후에만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순서상 H와 K까지, 물론 이런 것들을 어거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연평균 기후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더운 사막이다 아니면 온대 사막이냐, 요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알고 그렇게 답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보여줄까요? 보여주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건조구에서 제가 다시 둘로 쪼개서 강의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다 안 해놨는데 N도 있어요. N. 알겠어요? 건조기후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막기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막이 바로 해안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안사막의 경우에는 그냥 알파벳 소문자 N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제가 요거를 기후 구분을 먼저 마음먹은 건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점검을 해봤어요. 여러 선생님 테스트 해봤더니 재정립이 좀 필요하신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아니면은 재정립이 안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맘먹고, 제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의 시간이 조금 손해본다 이러면 저 아시잖아요, 스타일.
보강도 또 해드리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큼 우리가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자, 그 아래 부분 제가 해드렸습니다. 요 밑에 보면 교재 2쪽 하단부에 보면 1차적 구분. 선생님,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차적 구분은 가마유가 열대기후하고 어디에서 적용한 게 달라요? 온대나 냉대에서 적용한 게 다르죠. 그죠? 요거는 건조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죠. 2차적 구분은. 그래서 열대기후의 경우에는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M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M의 경우 밑줄 한번 쳐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연지리하고 인문지리 또 차이점 이제 발견하셨죠. 그죠? 인문지리는 제가 밑줄 다 거드렸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근데 이거 하나도 내가 안 쳤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 왜 또 인상에 쳐드릴까요? 원하면 내가 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그 M만 한번 제대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대나 냉대 가서 보면은 F는 문제 없는데, 이게 뭐야? 자, 열대에서는 지금 건욱이 구별을 몇 미리로 한다 그랬어요? F의 기준이 뭐였죠? 최소홀 강수량이 60mm입니다. 왜 최소홀 강수 60mm 했을까요? 대략 자, 25도 상황 정도, 25도 상황에서 비가 60mm가 내린다 그러면은 이 양은 전부 한 달 강수량이 이 정도 됐을 때 이거는 다 증발해 없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략 이 정도야. 그러면 온대 기후는 어떻게 되죠? 열대 기후보다 기온상 평균 기온 따지면 한 12, 13도 보면 되겠죠. 온대 기후는 평균 기온이 대략 12, 13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낮춰놔야 되겠죠. 그래서 몇 미리를 바뀌게 돼요? 30mm 정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CD 기후형에서 2차적 구분은 월평균 강수량 얼마? 30mm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S하고 W가 되는 게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W의 경우는 뭐야? 최소월보다 최다월 강수량이 10배 이상 차이 날 때고, 그 다음에 S는 분명히 또 다르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 아마 요 부분도 올해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나온 부분이야. 알겠어요? 아래 부분은 올해 시험 문제에서 바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차적 구분은 제가 각각의 기후대별로 공부하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자, 이쪽 하단 부분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선생님도 그냥 하기 싫어도 저절로 선생님들 것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유명한 가상대륙. 선생님, 가상대륙은 어디를 기준으로 그린 거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알겠어요? 가상대륙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 그거를 떠올리시면 항상 이게 뭐야? 플랫폼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 플랫폼을 가상대륙으로 설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 자, 장담 못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부분을 몇 군데를 빼버릴 수 있죠. 5개 빼도 되죠. 최종적으로. 4개만 뺄까? 너무 잔인한가? 4개만 빼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서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평 문항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거기에 무슨 기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의외로 그거요 100점 안 나올걸요. 정답률. 여기에서 자 4개를 빼요. 4개를 빼어가지고 거기에다 기후형 판별하시오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 어차피 이거 안 보시더라도 지금 이거 갖고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이 기후 구분 공부 다 하시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글이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전 세계 쾌펜의 기후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이거 보면 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자 먼저 내가 선수 칠게요. 만약에 저보고 올해 만약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 한 문제를 찍으라 그러면요 저는 요거를 찍고 싶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동아프리카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적도에 굉장히 가깝죠. 적도에 가까운데 무슨 기후로 지금 분류되어 있어요? 빨갛게 표현된 거 보니까 오히려 이게 빔이 더 잘 보이죠. 뭐예요? 건조기후가 나타나요. 동아프리카 지역은 실제로 자 소말리아라는 나라에서 들어봤죠. 되게 못 사는 나라죠. 소말리아 수도가 모가디슈라는 곳인데 내가 이걸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북위 2도더라고요. 자 그러면 모가디슈 무슨 기후가 나타나야 돼요? 원래 북위 2도면 최소한 많이 양보해도 사바나는 나타나야 되죠. 그죠? 열대우림까지는. 근데 여기는 건조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이유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나요? 저는 그냥 제가 하나 찍어도 되겠어요? 요거 하나 찍을게요. 알겠어요? 동아프리카 지역이 적도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고? 건조기후가 나타난다. 요거 하나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좀 자존심 상하지 그러면은? 네,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좀 아는 교수님들이 좀 있는데 시모 대학에
시모 교수님이 들어가시면 저는 상당히 유력하더라고요. 선생님 시모 내가 이 성함을 말씀드릴 수 없어. 그래서 실제 이분은 많이 출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결코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이 아니던데 시험 문제에 있어서 왜 또 반응이 이런 거야 사람 무한하게. 됐나? 네. 그 다음에 자, 요 부분도 이상한 이걸요. 우리가 자, 공부하고 보면요. 이상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럼 요것도 그래요.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자, 남미 최남단에요. 서한의 학생 기후 다음에 그럼 무슨 기후 차례가 되죠? 냉대 기후 차례가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건 알아요. 우리가 뭐 남반구에는 냉대 기후가 나타나지 않는데 인정. 근데 남반구에 뭐는 나타나요? 한대 기후는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서한의 학생 기후 다음에 툰드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상하죠. 자, 뭐냐면 아까 내가 이거 알리소브 할 때 기압대를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게 라인이 아니라 뭐예요? 존이죠, 존. 그쵸? 적도 수렴선이 아니라 수렴대가 되잖아요. 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지리 현상들은 그라데이션 현상 따라해보세요. 그라데이션. 네, 맞잖아요. 그러면 요거 열대, 고압대, 뭐 한대 전선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떻게 C기후에서 점점점 내려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냉대기후 건너뛰고 한대기후가 나올 수 있냐고요. 근데 이거를 자 나중에 밝혀보면 알겠지만 지극히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요거 그라데이션 법칙 깨졌게요? 안 깨졌게요? 안 깨졌어요.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요렇게 간다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요 부분도 이상하죠. 자, 서한의 항상 기후예요. 기후 이름을 그렇게 안 붙여놨으면 모르겠는데 요 부분에서는 자, 어디서 나타나요? 호주? 남동부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거죠. 지중해성 기후하고 서한해역성 기후대를 위도대로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 어디가 고위도예요? 서한해역성 기후가 고위도, 지중해성 기후가 어떻게 돼요? 저위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평행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예, 이쪽은 지중해성 기후, 대륙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요? 서한해역성 기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호주 동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CFA 그 다음에 CFB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하고 완전히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다시 한번 CFA 다음에 그러니까 고위도로 올라가는 거지. 그치? CFA 다음에 CFB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유럽 하면은요. 자, 일반적으로 유럽의 남부 유럽 뭐라 그래요? 지중해성 기후 그다음에 서부 유럽은 네, 서한해역성 기후라 그러죠. 쌤도 퀴즈 하나 해볼까요? 쌤 베네치아 무슨 기후 나타날까요? 이탈리아예요. 자, 힌트 드릴게요. 이탈리아예요. 무슨 기후? 대답 안 해. 지중해성 기후 같죠? 아니에요. CFA예요. 글쎄요? 저것도 이상한 거 아니다라는 거. 이상하지 지금은. 근데 이상하지 않게 내가 해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 지금 내가 체크한 것만 서너 군데 되죠. 그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후 구분을 공부해도 앞으로 우리가 배워들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 이상 여기서 해결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내가 뒤에 학습량이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내가 장담하면서 기후 구분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쌤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이제 뭐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제가 이거 자세히 가르쳐 준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듬성듬성해? 이거 아니고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드리는 거예요. 열대기후부터 해드리면 되죠? 네. 그러면은 열대기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쪽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정의해야 되겠네. 그러면 열대기후는 무슨 기후예요? 정의. 왜 이렇게 적막감이 흘러? 열대기후 정의. 아는 대로 대답해. 18도씨 이상, 그죠? 최하늘. 그렇게 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 열대기후 A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겨울이 없는 기후 어때요? 예, 그럼 뭐만 있는 거지? 기후에서 봄, 가을은 관념이잖아. 이거 빼버리고 여름만 있는 기후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그래서 물론 자, 최하늘이 18도씨 이상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겨울이 없는 기후 그러면은 여름만 있는 거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계절 변화가 없거나 작은 기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건의 구별 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해요. 건의 구별은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계절의 변화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기온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열대 기후는 논리적으로 자, 귀결이 되네. 뭐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연교차가 작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연교차가 작은 기후 이러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자, 열대 기후에서 겨울은 뭐래요? 밤이 곧 겨울이래요. 따라해봐. 밤이 곧 겨울.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결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매하고 계속 끊임없이 뭐하고 물어보겠어요? 일교차하고 계속 물어보겠죠, 열대기획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열대기온은 그러면은 태양에서 평균점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뭐라면 내가 요거 하나 못 박을게요. 자, 선생님들 태양 입사각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건 보고 대답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밑줄 하나 딱 껐어. 그래서 요거는 내가 아주 뿌리 뽑아주고 싶어서. 태양 입사각 큰 거야, 작은 거야? 태양 입사각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모든 지리책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감히 니까짓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다수결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거야. 알려줄게요. 자, 이게 지면이에요. 그러면 이 지면의 수직을 이루는 요 선을 뭐라 하면 요걸 법선이라 그래. 법선. 접선이 아니라 법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 두 개가 있겠네. 그죠? 어느 게 태양 입사각이게요? A가 태양 입사각이에요. 요게 태양 입사각이에요. 그다음에 B를 뭐라 그러게요? 요거를 남중고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권위가 있으신 교수님이 번역을 하셔갈 때 뭘 한 거야? 이걸 태양입사가 그냥 남중고도로 착각하시고 한 거고 후배들이 계속 그거를 따라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책들 보면요, 선생님들 많이 보시는 이승호 교수님 책을 보면 오류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승호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 오류인데 그거를 아니 내가 뭘 가르쳐줬더니 선생님이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니까지 게 뭔데 이승호 교수님을 건드리는 거야. 물론 그 이승호 선생님 제자인가? 아이 그거는 교정을 제대로 못 봐서 단순 오류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 오류를 그냥 놔둬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자, 태양 입사각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결국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구가 여기는 적도예요. 그럼 태양 에너지를 반듯하게 받죠, 그죠? 그 각도예요. 그럼 이 몇 도예요? 0도가 되겠죠, 그죠? 선생님들 위도가 태양 입사각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따라해봐요. 위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게 태양 입사각이에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애초에.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 다수결하는 이제 믿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든지 뭐하고 태양 입사각하고 남중고도는 합이 몇 도가 되는 거야? 어느 지점이든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겠어요? 다시 한번 태양 입사하고 남중고도 합은 얼마라고? 항상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내가 못 박아도 되겠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정관념 자연지리 파트는 그 고정관념 깨트리는 게 내가 좀 쉽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이거 양력이죠, 그죠? 봐봐, 얘기하기 잘했네 지금. 왜요? 조금만 생각.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이거 24세기 동양 거니까 그 양이라는 게 동양서양 그건가요? 아니지. 양은 태양, 음은 달을 뜻하는 거죠. 서양도 그레고리우스력이다 룰리우스력이라 해서 걔네도 음력 쓴 적 있었어. 걔네는 더 심했어. 우리는 동양은 윤달이지만 걔네는 윤년이야. 그래서 19년에 한 번씩 210일씩 놀고 그랬단 말이야. 완전 좋죠. 19년에 교사 210일만 안 찍으면 줘도 좋겠다. 그지? 예, 아무튼, 자, 이거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대표 선수 4개만 생각해봐. 춘분, 추분, 하지, 동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뭐 되는 거예요? 기후가 양력 따라가요, 음력 따라가요? 양력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의 음력이 뭐랑 안 맞아? 서양도 마찬가지야. 음력은 기후랑 안 맞아요. 그래서 동양식 양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들 자 그럼 맞춰봐. 이거 초복, 중복, 말복 이런 말 있지? 그럼 이거 양력이야, 이거 음력이야, 이거. 이거 글씨가 왜 이러니? 자, 이건 맞춰야 돼. 그럼 이제는 양력이 음력이야? 왠지 그 음력 같아요? 얘도 양력이 될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이거 기후잖아. 이거 제일 더운 날 아니야, 1년 중에? 예, 이거 하지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초복, 중복. 말복만 계산법이 좀 달라. 이거 양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이런 말 있잖아요. 독해해보세요. 국어. 뭔 뜻이야? 오늘 뒤지나 내일 뒤지나죠. 이게 한식하고 청명하고 붙어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4월 5일경에.
쌤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제. 네, 그러니까 내 말 이제 믿는 거지 이거. 네, 그래서 저기에 태클 걸기 없기. 자, 이런 건 내가 안 줘요. 그래서 일단은 열대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열대 우림부터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쌤들 거로 쌤들끼리 선생님 걸로 노트 필 물론 사실 그런 식으로 맞춰놨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후 처음이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기후가 발생되는 원인들이죠. 그래서 이 성인이라고 해요. 글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경험적 기후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경험적 기후 구분 통해서도 요거 할 수 있나 없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 성인은 뭐와 관련될 때가 많을까요? 결국은 위치나 아니면 기단이나 전선이나 또는 기압대와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성인은 결국. 그다음 그래서 결국은 성인적 구분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고. 두 번째, 자, 이 기후의 특색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색들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분포인데 요게 이제 문제네. 결국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 아닌가? 뭔 차이점이 있죠? 이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구체적인 위치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적도 수렴대 이러면 얘는 뭐예요? 콩고 분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예요? 위에 거는 결국은 위치를 뜻하는 말이긴 한데 이때는 어떤 위치가 되는 건가? 이게 관념적 위치라고 하는 거죠. 저런 걸. 일반화된 위치, 관념적 위치. 근데 항상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 책을 쓰면 선생님들이 책을 써보시면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언어로 책을 쓰잖아요. 저는 유치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뭐를 선택하는 거야? 관념적 언어를 선택하게 돼서 책을 써보면 남들 계속 선생님들 책 읽으면 욕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놨어? 선생님들 책을 써봐. 선생님들도 책을 어렵게 쓰게 돼. 왜냐하면 이런 언어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항상 뭐야? 내가 제일 잘 쓴 말이 뭐였죠? 인문지리에서도 패러프레이징이었죠. 그럼 이거를 구체적 언어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여기서 해보시라는 얘기야. 내 말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 관념적 언어도 문제점이 뭐야? 대충은 알겠는데 모호하죠? 추상적이죠, 그죠? 예, 이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기업 관련된 대표적인 인간생활 뭐야? 결국은 농업이 되죠. 그러니까 농업까지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여기에 더 있어요, 사실은. 뭐 있을까요? 식생, 토양, 뭐 가옥 이걸로도 사실 안 끝나.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몰아서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기후지역에서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농업까지는 어때요? 모든 기후지역에서 다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스타일로 정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열대우림 기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호 써도 되죠. 그죠? 네, 그래서 2차적 구분 F의 의미 최소홀 강수량 몇 미리 이상 60mm 이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성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보통 ITC 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자, 적도 수렴대 내지는 적도 저기압대. 그렇죠? 그러니까 적도라는 데는 에너지 평균적으로 많이 받으니까 뭐가 많이 생겨요? 대기가 항상 불안한 상태가 되죠. 그럼 열 받으면 저기압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도는 항상 저압대 내지는 거의 같은 말은 뭐예요? 항상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TC 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적도 수렴대, 그 다음에 열대 수렴대, 적도 저압대, 열대 저압대 선생님들 그냥 선택하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만 더 하면 요거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적도 무풍대라고 또는 무풍지대라고. 적도 무풍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괜히 잘할 것 같은데 카리브해 크루즈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분위기 또 나 부럽니? 부러면 지는 거다. 그래서 카리브 덥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루즈에 불리하죠. 왜?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은 추워요. 그래서 근데 카리브해 크루즈를 하는데 더워가지고 낮에 그냥 객실에 있었거든요. 그때 방송 나오더라고. 다 나오시라고. 가판이에 지금 뭐 한대 행사를. 그러니까 뭐냐면 적도를 이제 통과한다고 적도에다 배를 멈춰놓고 하늘에다 뭐 어떤 제사 비슷한 걸 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신기하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바람이 강하면 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거 사기였더라고요. 그거 적도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네, 실제로는 그런 거 많아요. 뭐 있을까? 우리 좀 이따가 전향력 공부하게 되는데 자,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또 에콰도르 인들 가잖아요. 그러면은 변기를 3개를 만들어놔. 선생님들 코리올루어가 들어봤죠? 전향력. 그러니까 여기는 자, 물을 내리면 그대로 수직으로 빠지고요. 여기 이제 북반구다 이거야. 그러면은 알겠어요? 시계 방향 소용돌이 남반구. 그 사람들이 와 박수 이거 사기예요. 알았어요? 절대로 전향력은 그 거리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몇 킬로 단위야? 최소 3,000킬로 이상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절대 이거 사기니까 속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나도 자, 그럼 적도는 정말 바람이 안 부나? 그냥 바람이 약한 정도죠. 물론 우리가 바다에서 막 파도 치는 거 보면 이걸 가지고 어느 기후된지 짐작할 수 있어 대략. 예를 들면 선생님들 신혼여행 제일 유명한 중에 하나가 몰디브 있잖아요. 그 몰디브 바다 보면 어때요? 완전 잔잔하고 파도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불규칙합니까? 그래서 요 무풍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타골풍이 약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적도 무풍대라는 거는 두드러진 바람은 없다 이거예요. 풍향도 사실 일정하지 않아요. 알겠죠? 예, 두드러진 타골풍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적도 무풍대의 의미가 좀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일단은 성인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색입니다. 가장 계절 변화가 작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연중, 고온, 다습.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항상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 똑같아. 요것 자체가 관념적언어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 내가 저기서 하지 않았나? 그 인문지리에서 결혼정년기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했었습니까? 네, 결혼정년기 몇 살을 보라고? 이거 나는 40에서 44세로 봐.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 이것도 고온이라는 것도 규정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요? 명확하진 않지만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먼저예요? 예를 들면 25도 상태가 먼저야? 아니면 고온이 먼저야? 이 상태를 이렇게 한 거죠. 더 애매한 경우 많아요. 중학교 물상책만 봐도 실험실적 조건 해가지고 뭐 상온에서 이런 말 나오거든? 근데 상온이 몇 도인지 얘기를 안 해줘. 바로 상온이 뭐예요? 25도 상태를 보통 상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의 경우는 바로 25도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건 어렵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자 그러면 반대말 맞춰보면 어떻게 돼요? 한랭하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한랭하다는 영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도 내외라고 보면 돼요. 더 추운 거는 혹한이라고 하면 되고. 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서 두 개만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조심할 것들이 있죠. 냉량, 그 다음에 온난이. 어느 기온이 높은 상태예요? 조용해지네 또. 어느 기온이 높은 상태예요? 냉량이 높은 상태예요. 이거 위에다 썼잖아요. 그래서 얘가 15도에서 20도 정도. 아,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작년 실제 있었던 일. 자, 서한양성 기후 보통 여름철 뭐라고 얘기하죠? 여름철 냉량 습유. 그 다음 겨울철 뭐라고 해요? 온난 타우. 있었다니까. 선생님 서한양성 기후는 왜 여름철이 더 춥나요? 절대로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춥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서늘할 양자예요. 여름철이 서늘한 상태. 그러니까 밖엔 더운데 들어와서 에어컨 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제가 뜻을 자 냉량이란 말은 겨울철에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서늘하다의 뜻입니다. 서늘하다, 시원하다, 그렇죠? 우리나라 저 대관령 보고 고랭지 농업하는데 그게 추워야 잘 되는 농사란 뜻이 아니죠. 서늘해서 잘 되는 거고, 거꾸로 제주도는 겨울철이 따뜻한 거예요, 여름철이 따뜻한 거예요? 겨울철이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겨울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따뜻한 상태가 되니까 얘는 한 5도에서 10도 정도를 가리키는 그런 기온이다, 그런 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혹시 몰라서 괜히 애들은 다 아시는 데들인 거 아니에요? 가끔 뭐에 사로잡히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사람이 어이없게도. 이해되지? 근데 선생님 올해는 그런 질문하시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나? 네, 그러면은 연중고온 나스파도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그러면 내가 자 아침이죠, 아침. 그러면 아침에 7시쯤에 창문 열고, 호텔에서 창문 열고 밖에 나가면 아침에 산책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봤다 이거지. 싱가포르 안 가보셨어요? 예, 아침에 산책 가능해요. 왜냐 항상 맑은 아침으로 시작돼요. 항상 비 오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비는 언제 내리는 거예요? 일 최고 기온 찍은 이후 내리는 거지. 그래서 그 비를 뭐라 그래요? 예, 대류성 강수. 그래서 구름 이름도 적어드렸는데 제가 구름은 나중에 또 따로 해드릴게요. 지금 하면 좀 짜증 날 거예요. 그래서 대류성 강수가 거의 매일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가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솔 강수의 몇 미리? 60mm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싱가포르에 갔는데, 내가 11월인가 갔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오후가 됐는데요. 한 1시 반인가 2시인가 딱 나가려 보니까 이게 스컬만 나겠어. 딱 보니까. 그래서 안 나갔거든. 그래서 서너 시간 호텔방에 있었는데 안 내렸어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건기라서 안 내려요. 싱가포르 보면 AF 기후잖아.
이거 뭐야 이게? 우리가 쓰는 건우기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쓰는 건우기와 그 사람들이 쓰는 건우기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요거는 학술적으로만 건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 여기도 대륙상에서 안 내릴 때가 있고요. 그다음 요즘에 하나의 추세를 말씀드리면 전지구적으로 다 지구온난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대지방도 마찬가지죠. 방콕은 가보시지 않았나? 방콕이 아시죠? 네, 계속해도 될까요? 네, 잠시 여기 기술적인 문제를 끊어졌어요. 내가 뭐 말이 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안 그래? 그래서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워낙 많은 거 하는데 내가 그래요. 그 마음을 저도 진정하고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거는 그래도 마무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방콕은 가본 선생님들이 있으신 것 같던데 방콕 야시장 같은 데 가면요. 요즘의 현상인데 밤에 이제 거의 밤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오잖아. 그럼 꼭 숙소 돌아올 때 또 한 번 스콜을 만나요. 그래서 요즘 열대지방, 열대우림 지역은 스콜이 2번씩 내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게 이제 최근의 추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정난운이라고 써드렸는데 지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구름은 따로 모든 구름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뒤에 가서 할 건데 여기는 연교차, 일교차 둘 다 커요, 작아요? 둘 다 작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밤이 곧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연교차가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교차 자체도 실제로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교차, 일교차 모두 작아.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그래도 밤이 곧 겨울이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결국 일교차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조심해주고, 내가 저거는 한번 뒤에서 또 써먹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분포가 되는데,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당연히 그냥 적도 주변 하면 되는데, 실제로 지구가 동질적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디야? 이제 수륙이 다르죠. 남반구와 북반구하고. 어느 쪽이 좀 더 대륙이 많습니까? 북반구가 많으니까 실제로 조금 북반구 쪽에 분포해요. 그래서 5 내지 한 10도 정도에 분포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일단은 여기다 자 적도 주변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디를 써야 되냐면 일단은 아프리카 지역의 콩고 분지 지역이 대표적인 열대 우림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점 하나가 이제 서아프리카가 문제인데 과거에는 교과서들도 그냥 서아프리카 즉 기니만 연안도 열대 우림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열대 우림하고 일치하는 플랜테이션 작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카카오라는 거지. 카카오가 어느 나라 많아요? 코트디부아르, 가나 이런 날 많잖아. 근데 실제로 이것도 처음에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기니만 연안은 열대 몬순으로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단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봐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콩고 분지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오면 어디야? 대표적인 섬 하나만 얘기하면은 보르네오 섬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인데 그냥 말레이시아를 줄여서 그냥 한자로 말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두 지역. 그리고 옆에 뉴기니 섬까지도. 뉴기니도 실제로 뭐야? 반 정도는 어디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아마존 분지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대우림 지역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심 기후인데도 불구하고 분포 상황으로 보면은 몇 퍼센트 나게 될까요? 지구상에 100이라 그런다면 1%가 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데는 어디냐면 아마존 분지 지역이 그래도 가장 넓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열대우림 기후가 사실 진짜 열대우림 기후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요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여기가 적도라 그러면은 언제 하지 때는 어디로 비치죠? 북반구 23.5도잖아요. 그 다음에 동지 때는 남반구 23.5도 계속 이동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열대우림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열대우림 기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동질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적도수염대 위치 변화가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그러면은 농사 가야 되겠죠? 농업. 자,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건 농사 유리해요, 불리해요? 농사 유리한 건데 문제는 열대지방에 비가 워낙 자주 오고 많이 오니까 그러면은 우리 뭐 토양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뭐 크게 한 8가지 정도 있다 그래.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요, 선생님들? 또 분위기가 나빠지네. 괜히 썼다는 느낌이 드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 토양에 염기가 용탈된다 그러잖아. 그 염기들이 뭐야? 사실 금속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 이런 금속들이 이제 결국은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들이 남지요. 우리가 알루미늄을 경금속으로 분류하는 것 같은데 알루미늄 경금속 아니에요. 알루미늄 비중이 4가 넘어가요. 경금속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금속이라고 못 느끼는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사실 경금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양도 많고 얘네들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하고 반응하게 돼요? 산소하고 반응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 그런 흙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라테라이트. 라는 관사죠. 그죠? 영어로 치면 더가 되는데, 벽돌처럼 단단해졌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어차피 이거 토양에서 하겠지만, 그럼 이거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가끔 그런 질문 들어오는데, 그냥 괜히 모르는데 내가 괜히 꺼낸 건가? 예, 얘는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이 맞아요. 이건 오히려 선생님들 그 자연지리학 사전이라고 혹시 있나? 고기가 제대로 돼 있어요. 왜 그래? 이거 그냥 말을 꺼냈어요. 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금속산화물은요 산성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금속은요 항상 뭐하고 반응하냐? 자, 이 산염기를 따지는 게 산화와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산염기는 항상 실험실적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용액 상태를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봐요. 우리가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탄산이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걸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마신다고 이가 썩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수용액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고 이 정도는 되죠, 선생님들. 그러면 금속은 뭐랑 반응해요? 항상 얘랑 반응해요. 그러면은 뭐가 남아요? 그럼 요거 뭐라고 불러요? 염기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자, 금속은 알칼리다. 요까지만 선생님들 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금속은 뭐라고요? 금속은 알칼리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알루미늄 얘기했죠? 얘는 산과도 반응하고 염기하고도 반응해요. 그래서 중성도는 왜 약알칼리라고 얘기했냐면 철은 이온화가 잘 안 돼요. 아주 소량 이온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성도는 약알칼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다시 제가 토양 시간에 가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 보니까 그만하라 이런 뜻이네. 그래서 토양이 척박하죠. 그쵸?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대신에 나무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불질러서 그 재를 거름 삼아서. 근데 이제 또 2, 3년 지나면 금방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네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공식적으로 이동식 경작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교수들이 지들이 해놓고 말 안 지켜. 대표적으로 뭐 있어? 기후 요인이라고 하기로 해놓고 여전히 임용시험에도 뭐라고 나와? 기후 인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 이동식 경작인데 그러면은 저는 그런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동식 경작. 그래서 어떤 작물을 합니까? 대표적으로 혹시 이렇게 쓰면 알아들을래나 모르겠어요. 마니옥이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카사바예요. 카사바. 카사바는 익숙하죠. 네, 카사바를 마니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대마의 일종이죠. 그쵸? 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식량작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여기 열대지역은 식민지배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 하면은 뭐 하면 될까요? 안 말려도 되는 거 떠올리면 되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기름야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표는 뭐 카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고무도 있죠. 그렇죠? 고무.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 고무는 열대 몬순 지역이 거의 한 70% 이상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카카오 하나만 쓰도록 하게요. 선생님들 교재에는 다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카카오, 기름나자. 균화는 뭔가요? 균화는 처음 들은 선생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열대우린기후 하나 끝났네요. 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대우린기후 나타나는데 그럼 지도 있으니까 또 빼먹긴 좀 그러네. 그럼 어디예요, 여기가? 자, 요 부분이 특히 요 지역이 뭐라 그러죠? 콩고 분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기니만 연안까지 확장해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또 대표적으로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난 지역, 그 다음에 아마존 분지. 요 정도만 해도 되겠죠?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면은 키산가니 자이르라고 돼 있는데 저게 왜 그러냐면 옛날 책이라서 그래요. 이거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돌아가셨는데 김현옥 교수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기후학의 대가인데 그래서 저게 자이르 이제 뭐야 콩고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키산간이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러면 또 옛날 사람 같지만 우리 때는요 로디지아라고 배웠어요. 왜 얘기했냐면 문화지에도 연결이 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 나라 이름 2개인 데가 되게 많죠. 그 나라 이름의 창씨개명이라 하고 따라해보세요. 나라 이름의 창씨개명. 2개인 나라 되게 많아요, 그렇죠? 식민지배 당해. 그래서 저희 때는 로디지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건 생소하지, 그지? 그러면 빅토리아 폭포 있는 데가 어디죠? 짐바브웨를 로디지아로 배웠어요. 그죠? 국명이 바뀐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키상가니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됐나? 그 다음에, 쌤도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제가 나중에 꼭,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텐데, 내가 그거를 뺐구나. 자, 그래서 페루에 가면은요, 이키토스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메모해 두실래요? 나중에 요거 언급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키토스는, 자, 페루라는 나라가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당연히 페루 하면 우리가 안데 서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페루 영토의 70%가 안데스 동사면에 있어요. 그래서 페루는 어떤 기후가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오히려 열대 우림 기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라가 페루예요. 이건 처음 듣는 선생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로 1년 내내 강수량 제일 고른 데가 전 세계에서 이키토스예요. 이키토스 시험에 나온 적이 있게요, 없게요? 이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시모 대학의 시모 교수님이 바로 이키토스를 시험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따로 기후래프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거기 보니까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벨렘은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그냥 위도만 주어졌잖아요. 지명 공부도 소리 하지 마세요. 브라질에 있죠. 그죠? 포르투갈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벨렘 이렇게 읽고요. 벨랭이라고 하는 거죠. 벨랭 하면 제가 문화지역지에서 했는데 포르투갈 가면은 저기에 벨랭지구라고 그 에그타르트 쌤 먹어봤잖아요. 에그타르트 유명한 집 있잖아. 벨랭빵집 기억 안 나요? 네,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혼나네. 그래서 아마존에 있어요. 아마존 하구 쪽에 벨랭 한번 찾아보세요. 지리부도에서.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열대우림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산가옥은 당연히 아시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들은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아주 쉬운 거지만 이런 거 틀리면 이불킥 하게 되죠. 가옥 왜 이래? 이러면은 뭐 얘기하면 될까요? 지금 지면에서 띄워놨잖아요. 어디도 고산가옥이에요. 툰드라 지역도 고산가옥이잖아. 그럼 이유가 다르죠. 얘는 툰드라 지역은 단열 때문에 그런 거죠. 얘는 침수, 그 다음에 지열, 그 다음에 해충이나 야생동물 때문에. 대신에 지붕의 형사는 급하니까. 안 적어드려도 되죠? 그 정도는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수상가옥은요,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어디 같은 느낌의 몰디브 같지요? 그죠? 딱 이런 파도 잔잔 안에다 보이는.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요거죠. 나무 숫자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뭐야? 지열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상가옥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나무 숫자예요, 이게. 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수상가옥도 있죠. 그죠? 열대지방에. 아예 그냥 배를 가옥으로 개조한 그런 케이스도 많은 거고요. 네. 넘기도록 하겠고, 아까 얘기했던 균화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 그래서 우리랑은 상관없는데 우리도 조만간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아야 될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열대우림기후 다 공부를 한 겁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4쪽에 가면은 이제 과거에 2013년도, 그러니까 마지막 객관식 해에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객관식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충 제가 정답률을 좀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50이 안 나왔대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위에 거는요. 북방구 겨울철에 대륙성의 찬기.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야? 우리 열대기후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아랫부분입니다. 남반구 여름철에 열대수염대가 고위도로 이동하지 않고 적도 주변에 머무르게 되면 그 이유가 뭐야? 이유는 간단해요. 지구가 동질적 공간이 아니어서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자, 이 지역에서 우기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요 서아프리카 지역하고요. 적도수렴대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딱 두 군데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에콰도르 콜롬비아 앞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 평균적인 적도수렴대 위치가 7월 달에 북위 한 10도 정도로 올라와요. 근데 1월 달에는 어떻게 되게요? 1월 달에는 남반구로 안 내려가고 북위 5도 정도에 머무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좀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학생들한테 요구하면 객관식 문제가 좀 이런 게 있어. 근데 객관식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 이 문제 또 나온 적이 사실상 있는 거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뭐는 없어요. 서아프리카는 없거든요. 만약 서아프리카 나오면 두 개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동아프리카는 좀 이따 사바나서 하겠지만 얘는 지금 적도수렴대 위치 변화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동아프리카에서는 적도수렴대가 7월 달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까지 가요.
이스라엘 위도 한 30도 넘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두 군데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기억하면요. 다른 게 연쇄적으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페루 같은 자, 칠레 아타카마 사막은 이게 아열대 고압대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페루 쪽까지, 페루도 어떻게 돼요? 서쪽 지역이, 페루의 수도는 어디예요? 우리 페루 하면은 고산기후만 떠오릅니다. 쿠스코만 떠올리거든요. 근데 페루의 수도 리마는 사막기후예요. 그러니까 리마의 위도가 어느 정도냐면 남이 10도에서 아마 12도 정도 될 거예요. 남반구. 그쵸? 그러면 적도 수렴대가 못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모두 위도가 낮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열대 고압대, 연쇄 반응이죠. 아열대 고압대도 상당히 저위도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선생님들 자, 펭귄이 말이에요. 펭귄이 원래 남극에 있죠. 그죠? 근데 어디에도 있죠? 갈라파고스 군도라 들어봤죠? 에콰도르 바로 앞에잖아. 그럼 펭귄이 거기에 있는데,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새들의 낙원이라고 하거든요. 갈라파고스 군도가. 그러면 왜 그런 걸까? 거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적도에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지역이게요? 한류 지역인 동시에 용승 지역이에요. 이 되게 중요해요. 용승이라는 건 뭐예요? 깊은 데서 바닷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영양염류들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의 좋은 먹이가 되는 거고, 사실 그 동네는요 또 조산대죠. 그러면은 섬들이, 어떤 섬들이 많아요? 화산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화산섬의 경우에는 흙이 빨갛게 나타나는 거 되게 많죠. 근데 섬들이 어떤 색이래요? 다 하얀색이래요. 이유는요? 새똥들 때문에. 이해되죠? 새똥이 워낙 많아가지고 새들이 뭐 수십억 마리 산다 이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요거 관련해서 이런 거죠. 요거와 관련한 게 또 뭐도 되냐면 이것도 돼요. 자, 엘니뇨 현상이에요. 자, 이거 스페인어잖아요. 영어로 바꾸면 이건 관사죠. 더예요. 니뇨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 베이비라 그래. 이거 내 문화지리에서 가르쳤죠. 이거 바로 따라하라 했잖아. 따라해봐요. 자, 엘니뇨. 사람 또 부끄럽게 만든다. 더 베이비야. 그러니까 이 베이비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 발생한다는 거야? 12월 달, 1월 달이라는 거야. 뭔 소리냐면 원래는 적도 수렴대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는데 이건 평균적인 거잖아. 어떤 애는 많이 내려갈 때도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도 수렴대 내려가면 수온 올라갈까? 수온 내려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엘니뇨가 몇 월 달? 이게 12월 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얘하고 맞물리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을 막연했던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일단 열대우림 이 정도로 하고 진도 조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사바나 기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네, 그럼 요거 답은 맞춰야 되지. 답은 뭐가 되지? BF4번 고르면 되겠네요. 답 불러드렸습니다. 따로 안 찾아보시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바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AW. 그래서 얘는 이제 윈터 드라이 이런 뜻인데, 자, 요거는 본명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바나가 아니라 열대 습윤 건조기후가 본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리에서 보면은 가끔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한 케이스 많이, 내가 소개한 거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이게 본명이거든요. 안 가라고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본명 요거, 별명 시베리아. 이건 알잖아. 이거 모른다고요? 설마? 됐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있었죠? 서한의 학성기후 그 별명이에요. 그래서 본명으로 바꾸면 온대 CFB잖아요. 요거 그럼 온대 하계 비 서늘하다. 이게 본명입니다. 됐습니까?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죠? 당연히 별명이에요. 그럼 온대 뭐예요? CS죠. 그러면은 하계 건조 기후가 이게 본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따로 사실은 그 기후 공부할 필요가 오히려 별명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본명으로 공부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바나가 끝난 거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습일한 기간하고 건조한 기간, 즉 건우기가 구별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바나 기후 일단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러면은 이거부터 봐야 되겠죠? 성인입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의 회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설마. 자, 태양의 회기를 이게 안 된다 선생님은 내가 몇몇 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두 글자로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공전이죠.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미국 그다음에 영국 초등학교 교과서 저는 그거를 많이 모으거든요. 저희 집에 진짜 많아요. 그럼 거기 맨 앞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한다. 1월 1일 날 전 세계 아이들을 부른 거야. 얘들아 나와라 그러면은 그럼 애들이 다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무슨 옷을 입었을 거예요. 물론 생김새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이 옷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옷 차이는. 이 지리교육론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이거 결국.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옷에 영향을 준 거는 뭐 종교라든가 문화도 있지만은 일단은 예, 기후가 가장 큰 영향인 거야. 그러면은 자, 북반구에 있는 애들은 대체로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오고 남반구에 있는 애들은 반팔이라든가 뭐 수영복 입고 나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바로 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라는 과목이 존재를 하게 만들어준 거죠, 저거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태양의 회기는 우리는 이건 뭐야? 지극히 아전인수격으로 말을 쓴 거죠, 지구 입장에서. 실제로는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결국 공전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겠어요. 이게 태양이야. 사실 태양이 더 큰데 근데 그냥 지구 입장에서 한 거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치에 기울어지는 건 선생님들 다 아실 거고 그럼 얘가 적도가 되면 자 여기가 북반구 23.5도를 비춘다 그러면 요건 언제가 되는 거야? 이게 하지 때 바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지 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남반구 23.5도 비치겠네. 그럼 얘는 하지, 동지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되셨나? 하나 물어볼까요? 태양과의 거리도 그러놓고 보니까 그러네. 자, 태양과의 거리는 동지 때가 더 가까울까요? 하지 때가 더 가까울까요? 그린 거 보고 얘기하세요. 나 그걸 의도하진 않았거든. 어느 걸 더 가까워 그랬죠? 동지 때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거를 근일점이라 그래요. 정확히 한 1월 3일쯤 되거든. 근데 거의 동지라 봐도 되지. 근데 그럼 동지 때 가까워지면 이때가 전체적으로 실제로 전체적으로 전 지구가 받는 태양에너지는 한 7% 정도 늘어난다 그럽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해되죠? 근데 그거는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네. 그러니까 태양과의 거리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까 뭐 남중고도니 태양 입사각이니 이걸 얘기한 거죠. 결국 태양 고도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모국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적도 수렴대 위치가 하지 때는 북반구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동지 때는 남반구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지구가 운동하는 게 지금 공전 말고 또 있잖아요. 뭐도 있어요? 자전도 분명히 있죠. 그죠? 네, 여기까지는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힘이 바로 뭐예요? 고리올려가 내지는 전향력이라는 거죠.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공전을 얘기했는데 자, 지구가 만약에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항상 덥고 얘는 항상 추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는 항상 봄이 되는 거죠. 뭐가 안 생기죠? 계절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즉 태양의 회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뭘 더 해야 돼요? 자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적도입니다. 그럼 적도는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저기압입니까? 고기압입니까? 저기압이 되겠죠. 그럼 적도 저압돼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극지방은 에너지를 적게 받죠. 그럼 뭐예요? 연중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서 극고압대가 형성이 되죠. 됐나요? 네, 그럼 이 두 개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옆에서 위도대별로 본 거야. 그럼 0도, 그다음 이거 북반구 남반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왼쪽은 뭐냐면은 지구가 만약에 자전하지 않는다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적도는 당연히 상승 기류가 우세하죠. 그죠? 극지방은 하강 기류가 우세해요. 그러면 어떤 대기대순환이 생기는가? 대기대순환 다른 말로 하면 여수지 교환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상승된 공기는 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하강된 기류는 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지. 즉 뭐냐면 자 누가 얘기했냐면 유명한 헤들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극지방을 향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자전하면서 생기는 힘이 아까 전향력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전향력 결국 뭐예요? 관성이에요. 관성.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KTX 타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공 받으세요 이렇게 던져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저쪽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이 방향으로 휘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30도 이상 가면은 그 이제 왜 하필 30도냐면 그거는 지구의 사실 자전 속도와 관련이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북반구로 갈수록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표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세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략 30도 부근 가면 더 이상 북쪽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 거기 공기 압력이 세서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30도씩 쪼개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 공기는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결국은 하강 기류가 형성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순환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입니다. 이번에는 극지방의 공기입니다. 극지방은 연중 하강 기류죠, 그죠?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적도를 향해서 가는데 못 가는 거죠. 요 지점은 어떻게 돼요? 요 점에 알대고압대에서 좀 이따 하겠지만은 결국 발생된 공기하고 충돌하는 공간이 나타나죠, 그죠? 그 충돌 압에 의해서 다시 상승 기류가 생기는 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하실 수 있죠?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거 그려라 이렇게 내도 2점짜리 문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자, 요거를 뭐야? 이렇게 독자적인 독립순환 요걸 뭐라 불러요? 이걸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직접 순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구가 자전해서 자, 생기는 이 대기대 순환 중에서 그래서 요거를 헤들리 순환 또는 뭐 헤들리 세포 그 구분 일단 하지 않으셔도 돼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겁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발령 받으셔서 써먹어도 됩니다. 애들이 이거 보면 그림 패턴을 자꾸 암기려고 그러잖아. 선생님들이 그리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가려도 그릴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이거를 라인으로 걷지만 실제로 뭐가 되죠? 이게 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강기류 형성되는데 여기가 상승기류가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그리면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뭐에 의해서 받은 이거 두 개에 그냥 영향 받아서 이거 그려버린 거죠? 됐나요? 그 무슨 순환이 하면 돼요? 간접 순환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 끝은 무슨 순환이에요?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간접 순환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패렐 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뒤에서 나오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지구 자전에 의해서 자, 이런 대기세 순환이 발생하는 거고 이 바람을 우리가 뭐로 부르는 거예요? 무역풍. 이 바람을 편서풍, 이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구의 기압대가 몇 개 생겨버린 거예요. 자전하지 않았을 땐 지구의 기압대는 2개밖에 없는데 자전하는 바람에 지구의 기압대가 4개가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기압대를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무슨 기압대라 그래요? 아열대 고압대라고 하면 되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고위도 저압대 해도 되는데 그냥 한대 전선대 하세요, 선생님들. 따라해 보세요. 한대 전선대. 이 말을 더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잖아요. 전선이란 게 이제 무슨 뜻이에요?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전지구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딱 여기 하나밖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자 뭐야 이거 극동풍 차갑죠? 편서풍 따뜻한 거니까 여기가 전선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어차피 이것도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기압대 4개 생기는 걸 봤고 그럼 이제 여기서 비로소 뭐야? 사바나 기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바나 기후 바로 뭐 여기가 열대우림이라고 그러고 알대고압대를 대표하는 기후는 뭐가 됩니까? 건조기후라고 본다면 중간에 있는 점이기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지역은 자 6, 7은 어떻게 돼요? 적도수렴대가 올라오는 거고요. 10월 1월 때는 알대고압대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사바나 자 태양의 기를 사바나 기후나 지중해성 기후에서만 논하는데 이거는 모든 기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 이거 지금 제가 뭘 얘기했냐면 바람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바람에 또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해류도 되는 거죠. 해류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바람의 경우에 북반구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저항력이 시계 방향이라 그랬죠. 그럼 해류도 시계 방향 순서 시계 방향의 형태로 순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가 적도 쪽으로 여기 북동무역풍, 그다음에 남동무역풍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항상 세기가 일정한가요? 아니죠. 적도수렴대가 6, 7월 올라가죠. 그럼 자 봅시다. 적도수렴 올라간다는 공기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공기 이동 우리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바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지구상 6, 7월 달에는 어떤 바람이 센 거예요? 남풍. 우리나라에 자 6, 7월 달 풍향 어디가 우세하죠? 남풍 계열이 우세하죠. 12월 1월 달에는요. 북풍 계열이 우세하죠. 전 지구 다 돌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들. 자 바람의 방향을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뭐가 결정이 돼요? 그 바람의 성격. 그래서 이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받는 거죠. 또
몇 월 달인지 알면 되죠. 내려오면 몇 월 달 쓰시면 돼요. 12월. 이건 뭐에도 적용이 돼요? 지방풍에도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자, 사하라 사막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을 시로코라 그래요. 남쪽으로 부는 바람을 하르마탄이라 그래요. 이게 동시에 불까요? 절대 안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시로코는 사람들이 관념일 수 있어요. 뭐야? 아열대 고압대가 북상하는 거예요. 그럼 몇 월 달이에요, 이거? 6월 달 이러면 되죠. 하르마탄은요, 아열대 고압대가 남하하는 거예요. 몇 월 달에 하면 돼요? 12월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지방풍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 알겠죠, 선생님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사바나기와 바로 요 사이에 있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자, 태양의 회기 플러스 이제 여기다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우기 때, 건기 때, 자, 그러면 여기다 채워넣읍시다. 그러면은 영향을 주는 뭐야? 성인에다가 이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기압대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기압대입니까? 얘는 적도저기압대 이러면 되죠? 적도수렴대, 적도저압대라고 하면 되고, 얘는 아열대 고압대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되셨죠? 자, 두 번째 넘어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기후의 특색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건우기 구별이 매우 뚜렷하다. 건우기 구별 뚜렷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은 식생여관이 어때요? 열대우림, 사실 열대밀림하고 우림은 다른 말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식생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바나 식생은 장초소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장초소림, 키가 큰 풀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서 옆에 제가 관목이라고 달아놨어요. 소림이란 말은 키 작은 나무란 뜻이 아니죠. 관목이 키 작은 나무고요. 소림은 성긴 나무. 성기다는 표현도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럼 뭐 다른 표현, 우산 모양의 나무 또는 잎이 듬성듬성한 나무. 잎이 무성하다의 상대말이 되는 거니까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야생동물의 낙원을 이룬다라는 거죠. 동물의 낙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고요. 됐나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분포 가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올 때는 점이적 기후니까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AF 주변이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분포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동아프리카 지역이죠. 자, 조심해야 되죠? 이거 중요 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역은요, 왜 사바나가 나타나냐면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거기 이제 다시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자, 볼게요. 자,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생겨. 여기 이제 너무 날씬하게 그렸다. 그죠? 그럼 왜 적도라 그런다면 여기서는요. 자, 12월이나 1월이나 적도 수렴대의 위치 변화 크지 않아요. 근데 동아프리카, 자, 뭐예요? 여기에는 무슨 수륙의 분포,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수온, 해류 다 영향을 미친 거야, 골고루. 그래서 적도 수렴대 위치가 7월 달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12월, 1월 때 상대적으로 좀 덜 내려와. 알겠어요? 12월 달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언제 우기가 될까요? 여기서 출발합시다. 12월 달, 1월 달에. 그럼 여기 한번 걸리겠네. 한 3월쯤 한번 짧게 우기가 형성이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바나 하면 우리가 자, 어떻게 돼? 1년 중에 6달은 비 오고 6달은 비 안 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치? 그러니까 짧게 우기가 형성되고 올라갔다가 알겠어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나마 내려왔을 땐 좀 여기서 좀 있어. 그러니까 언제가 상대적으로 비가 많으냐면 12월 가기 전에 한 11월부터 조금 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밌는 게 동아프리카 사바나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건기우기가 대체로 2번씩 나타나요. 여기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동아프리카 제가 여기 쓰겠습니다. 건기도 2번, 우기도 2번의 형태. 적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죠. 열대우림이 안 나타나고.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수업이 오늘 재미 많이 없으세요? 네, 나 혼자만 신나서 하는 것 같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남부아시아 지역 가야 되겠죠? 남부아시아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문을 푸는 선생님, 거기 열대 몬순 아닌가요? 잠깐 참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인도반도라든가 아니면 어디도 베트남 왜 썼을까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대답을 안 해. 베트남 내가 왜 썼을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가 자, 사바나를 대표한 동물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마라의 빅5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코끼리입니다. 재밌는 게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요거 인도 코끼리 어떻게 구분하는지 얘기한 적 있지 않아? 내가 문화지역실에서 귀 모양으로. 모르죠. 아프리카 코끼리는요 귀가 아프리카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인도 코끼리는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요 알고 봐야 보여.
알겠어요? 그걸 나도 먼저 본 거야. 그 글을 먼저 보고 그게 코끼리 보니까 그때는 구분이 가능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기 전에는, 그 책을 보기 전에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프리카 코끼리는 귀가 아프리카 모양, 인도 코끼리는 이거는 여기선 중요한 시험에 나올까 이런 게 안 나오겠죠. 나중에 쌤들 교사 됐을 때 내가 팁 하나 준 거야. 알겠니? 애들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일단 코끼리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도 코끼리가 유명한데 옛날 그런 일이 있었다. 베트남 서커스단이 코끼리 데리고 한국 왔었는데 이 코끼리가 거기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어떤 식당 하나를 덮쳤어요. 그 식당이 붕괴됐거든. 그래서 그 식당 그때부터 유명해졌어요. 왜요? 얼마나 맛있으면 코끼리가 오겠냐 이거지. 노이즈 마케팅이지 멀쩡해. 근데 왜 그러냐? 왜 코끼리가 무리해서 대열에서 이탈했게? 눈 때문에 그래요. 코끼리가 눈 보고 신나가지고. 신났는지 뭐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들도 눈 보면 막 날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베트남 코끼리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지금 세계 커피 생산 1위는 브라질이죠. 2등으로 올라왔는데 베트남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인도반도하고 베트남을 추가로 해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사실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당연히 몬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인도반도 베트남.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어디야? 아까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양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존 열대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셀바스라고 하죠. 그러면 양쪽의 위에가 뭡니까? 라노스라고도 쓰기도, 그러니까 LL은 이제 이거를 야라고 있거든요. 스페인어는. 그래서 자, 아마존 북쪽이 여기가 베네수엘라 쪽이에요. 오리노코강. 그래서 야노스지요. 그다음 브라질 고원 쪽을 캠푸스라고 그러고 읽는 거는 깜푸스라고 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브라질 고원이 되고 세계적인 커피 생산 1위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야노스 캠푸스 지역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사바나 기후도 다 분포까지 됐네요.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이 기후에 농업해야 되겠다. 네 번째구나. 선생님들 이런 거 지적 좀 해줘요. 오늘 싫구나 내가. 자, 농업 갈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여기도 플랜테이션 하죠? 자, 그럼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커피가 되겠죠. 그죠? 근데 커피 외에도 모카 커피, 사탕수수도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거 이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여기를 안 다루거든요. 근데 그게 참 빠져있는데 애들이 궁금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지역은 자, 이걸로 주식 해결되나요? 옛날엔 됐다 그러죠. 그죠? 커피에 대한 설명. 아프리카 사람의 주식이었으나 이해할 수 없음. 자, 근데 지금은 세계인의 잠을 깨는 음료가 됐다 그랬지. 그치? 어쨌든 지금 커피가 주식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 자체가 점이기후죠. 그죠? 그러면은 자, 식량자원 생산하는 거 뭐 생각하면 돼요? 화전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카사바라 얌 하면 되는 거고요. 화전. 아프리카 마사이족 그렇게 생각하죠. 더 좋죠. 여기는 그러면은 뭐야? 초원도 있잖아. 그지? 열대 초원을 사바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유목 가능한 거죠? 마사이족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주 식량원을 얻는 농업 방식 됐나? 네. 아니, 의외로 이런 거 가능하다고요. 이런 거에서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쓰라 그러면 쉬운데, 이걸 쓰라 그러면은 쌤도 불안하잖아. 만약에 다시 한번 사바나에서 알죠? 예, 그 사람들, 그 원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주식을 해결할 것이냐 내버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아세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할까? 네, 커피를 주식으로 합니다.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사바나 기후도 다 끝난 거가 되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것도 사바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뭐뭐 나와 있죠, 선생님들? 저기, 지역이 캘커타, 그 다음에 쿠이아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다윈, 이런 데가 나와 있고, 하나 더 해놨죠, 제가. 대표적으로 동아프리카 사바나 다레살람. 이겠어요? 그 탄자니아에 있는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다레살람 기후를 읽어보세요. 보면은 우기하고 건기가, 선생님 요건 내가 빔으로 준비 안 됐으니까, 우기하고 건기가 대체로 2번이란 느낌이 드세요, 안 드세요? 강수장 표시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빔은 아까 뭐 이거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 이거 생각해도 되죠, 그죠? 선생님들 뭐 모르실 분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채워놓으라 그러면 채우실 수 있는 거죠, 요거 한번 빈칸 채워놓으라고. 알겠나? 이거 잠시 멈춰놓을까? 네, 하기 싫다 이거네. 자, 니네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바나가 나타나는 지역들 간단히 연습하면은, 자, 여기가 일단은 여기가 만약에 열대 우림이라 그런다면, 자, 어느 지역이에요? 그 옆에 사바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여기 남부아시아죠. 여기나 여기 지역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호주는 북부 지역이 되겠죠, 그죠? 호주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카리브해 지역이나 멕시코 일부 지역.
그리고 또 어디에요? 여기에 왜냐하면 적도가 여기쯤 딱 통과하네. 이거 딱 라인이 맞았어. 요거 칠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가 이제 유명한 캄푸스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만 합시다. 자, 항상 지도로 하는 것도 선생님들 스스로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캘커타하고 어디예요? 호주는 여기 북쪽 지역이 사바나 지역이라는 거. 실제 호주에 슈가팜이 가장 많은 데가, 그러니까 사탕수 농장이 호주 북쪽에 집중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보니까 이번 시간이 내가 첫 시간인데 너무 오버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자, 선생님들 여기서 내가 원래 열대 몬순까지 다 하고 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일단 사바나까지 했죠. 네, 그러면은요 뭐 해서 시간이 좀 길었다고 나도 인정. 내가 너무 하고 싶었나 봐. 좋게 해석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제가 여기에서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려운 거, 오늘 공부 어려운 건 안 가져왔어요 지금. 그쵸? 예, 이해 못하신 거 하나도 없었지, 그제? 그래서 그런 거 쉽지만 공부라는 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쉬운 걸 잘해야 되는 거라고. 쉬운 걸 틀리는 거야, 어려운 걸 틀리는 거야. 쉬운 걸 틀린 선생님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